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1월 7일 화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주제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언론들도 관심과 관점에 따라서 제목을 제각각 뽑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이 이뤄지도록 해보자. 권력기관 개혁의 기반을 완성하겠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결코 지지 않겠다. 사람 중심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겠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등을 도입해 아이 키우면서 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겠다. 대통령 신년사의 내용은 잠시 후에 시사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 중입니다. 8시 40분에 속개될 예정입니다.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가 격에 맞냐? 이 20대 국회가 격을 따질 처지가 되냐?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첫 소식,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를 통해서 집권 4년 차의 목표를 밝혔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 마련된 연단에 섰습니다. 집권 4년 차를 시작하는 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올해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변화의 시작은 공정사회에서 찾았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통과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 적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처리되면 권력기관 개혁의 법적 기반이 완성될 거라며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개혁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교육과 채용 등 사회 전반에서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나타냈습니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포용을 위한 정책으로는 40대와 제조업 고용대책, 한국형 실업구조를 통한 고용안전망 구축, 미세먼지 특별대책 등을 밝혔습니다. 또 혁신과 관련해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구축하고 신산업 분야 갈등 조정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극단주의를 배격하고 보수와 진보가 손을 잡아야 한다면서 자신부터 국민과 더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경제와 평화로 각각 17번씩 나왔고 그 다음으로는 공정이 14번 거론돼 핵심 의제로 꼽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첫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의 모든 영역에 공정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공정의 바탕 위에 혁신과 포용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일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30분 길이 신년사에서 6분 정도를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쏟았습니다. 남북협력에서 진전이 없었다는 솔직한 평가와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김용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문재인 대통령은 30분 가까운 신년사에서 6분 정도를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쏟았습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남북협력에서 진전이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빈손으로 끝난 하노이 회담과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의 계기를 살리지 못한 지난해에 대한 솔직한 평가입니다. 남과 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북미 대화가 성공하면 남북 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까지 후퇴할까 염려된다며 이제 현실적 방안이 절실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과는 별도로 남과 북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해보자는 제안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작년 말 서울과 지난해 부산 초청이 무산됐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다시 꺼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전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가로막힌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은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자고 언급했습니다.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지난해 제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부터 시작하자고 설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정상의 약속이었던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실현하자면서 올해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과 단일팀 구성,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역도 선수권 대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북한 선수단 출전 같은 스포츠 교류로 남북 협력에 물꼬를 트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북미 대화를 우선시하면서 남북 관계가 앞서지 못한 데 아쉬움을 표현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포함해 남과 북이 스스로 함께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찾아보자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첫날입니다. 삼권분립 훼손 여부가 최대의 쟁점이었습니다. 정 후보자는 임명이 되면 협치 내각을 구성하겠다며 사회적 갈등을 정기적인 대화로 봉합한 스웨덴식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한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의 초점은 삼권분립 논란에 집중됐습니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지냈던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가 되는 게 삼권분립 정신에 맞느냐는 겁니다. 전임 국회의장님이 총리로 간다는 거, 저는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을 감시 견제했던 의회장이 대통령의 어떤 면에서는 그 밑에 있는 국무총리로 가시는 건데요. 정 후보자는 송구하다면서도 현직 국회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 역시 야당의 논리대로 하자면 판사 출신 국회의원은 나올 수 없을 거라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현직 의장이 만약에 총리로 간다 그러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건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현재 의원의 신분입니다. 만일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국무총리를 하는 것이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그러면 판사 출신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정 후보자는 연금 등 다른 소득이 있어 소명 가능하다며 맞섰습니다. 정 후보자는 협치 내각을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기적인 대화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한 스웨덴의 목욕 클럽을 예로 들며 이번 총선이 끝난 뒤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격이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정부 의회 간 협치를 이뤄내고 노사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뒤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위해 야당의 전현직 의원 4명에게 입각을 제의했지만 모두 고사한 적이 있습니다. 총선 뒤 여야 구도, 현안 대치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대통령과 총리의 의지만으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계속해서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지금 전해드린 정치권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이제 대통령의 신년사가 발표됐습니다. 30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딱 찍기가 어렵습니다만은 키워드를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집권 4년차에 접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도 나온 것처럼 확실한 변화라고 하는 키워드로 모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자전거에 비유하면은 우리가 이제 권력을 유지하고 집권을 한다는 것은 두 바퀴로 굴러가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자리에 멈춰서면 결국은 한쪽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되는 거죠. 문 대통령 입장에서 그 자전거의 페달 그리고 자전거의 두 바퀴에 해당하는 게 결국은 경제라는 것하고 남북 평화 이 두 가지 바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문 대통령도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의 어떤 나라다운 기틀을 만드는 작업을 했던 것이라면 이제는 국민들이 삶에 있어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분야에 있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거는 문 대통령이 포용, 혁신, 공정이라고 하는 세 개의 키워드로 이 내용들을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 평화 경제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패러다임에 포함하지 않는 새로운 단락으로 지금 집어넣어놨거든요. 그거는 이 평화 경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하고는 좀 달리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갈 의지를 좀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북미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핵화 협상이 추진되지 않으면 결국은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고 그러면 남북 간에 뭔가 독자적인 교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예. 그 독자적인 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뭔가 독자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북미의 결과를 계속 기다려 왔는데 이게 너무 늦어진다면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북미가 아니라 다시 남북으로 무게 중심을 조금 옮겨서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이군요. 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지금 이 발언, 그러니까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나 촉진자 역할을 제외하고도 남북 간에 뭔가를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노력을 하겠다. 그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밝힌 날 공교롭게도 정세균 전 그 통일부 장관이 문 대통령이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런 얘기를 발언을 내놓고요. 그리고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서 문 대통령이 독자적 행동 가능성을 언급했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교착 상태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방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까지 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어떤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또 지난해 연말로 돌아가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 해제 문제를 얘기했을 때 남북 철도 연결은 제재 대상에서 빼달라 이런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남북 제재의 해제가 되지 않더라도 남북 간에 교류 협력이 가능한 부분은 바로 철도 협력일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 간에 뭔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이를테면 뭐 기존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처럼 금강산 관광 문제나 아니면 개성공단 재개 문제, 그리고 남북 철도를 다시 놓는 작업,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니까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남북 간의 관계를 독자적으로 풀어나갈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남북 관계를 독자적으로 풀어나갈 가능성. 여기에 또 하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나 또 문정인 특보가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감지하고서 시간이 됐으니까 아마 자기들도 얘기를 뭔가 풀어놓은 사전에 것 같기도 합니다만 교감을 이룬 것처럼 마치 그렇게 일제히 서로 간의 발언들이 일치된 발언의 맥락에서 나오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부의 뭔가의 움직임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새해를 맞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원에 참배를 갔을 때도 방명록에 확실한 변화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올 한 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들의 성원, 노고에 뭔가 보답을 해야겠다. 아마 그런 주요 메시지를 뭔가 생각하면서 의지를 남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미리 다 이제 뭐라 할까요? 시나리오 상에 다 있으면서 논의를 계속하면서 하나씩 풀려나가는 모양입니다. 저 보통 대통령 신년사는 그냥 뭐 일주일 만에 뚝딱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충분한 조율이 있고 또 올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신년사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년사의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 안의 내용을 꼼꼼하게 뜯어보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후반기는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대략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약간 박한평가를 좀 하잖아요. 국민들이 체감을 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 대통령이 고용, 일자리, 뭐 그리고 보육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지금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평가는 좀 엇갈릴 수 있지만 문 대통령 스스로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분명한 것 같고요. 그 위기의식을 통해서 앞으로 집권 4년 차에는 뭔가 경제 분야나 국민들이 삶으로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 확실하게 변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 이것도 같이 지금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확실한 변화라는 말은 국민들한테 확실한 결과로 실적으로 내놔야 되는 그 문제거든요, 그죠? 집권 4년 차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라는 게 지금 탄핵 이후에 좀 선거 주기가 좀 달라져서 지금 연도가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집권 4년 차를 맞게 되는 거거든요. 집권 4년 차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집권 6년 차까지 가는 대통령이 되기는 하겠지만 내년에는 올해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레임덕이 올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둔다면 올 한 해가
그 어떤 해보다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문 대통령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좀 이렇게 저런 단어를 쓸 건가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지지 않고 이기겠다라고 하는 이제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하는 걸로 봐서는 반드시 실적을 내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이제 받거든요. 그래서 뭐 그동안에 부동산 정책을 18번 내놨는데도 그렇죠. 아직도 집값 뛰는 걸 못 잡았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전 정부에도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뭐 10차례 이상씩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집값 문제를 좀 제대로 잡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평가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대책을 뭐 18번 내놨다 이거라기보다는 문 대통령이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는데 경제 분야의 부동산을 붙인 게 아니고요. 예. 공정이라는 키워드 밑에 아하. 부동산을 붙였어요. 예. 이게 부동산 투기라는 개념을 대통령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라는 게 결국은 부의 부당한 세습에 관한 문제하고 연결돼 있다고 하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게 정당하게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고 투기를 통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고 하는 인식이 하나 깔려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부의 부당한 세습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이제 산업화 세대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예. 산업화 세대의 상위 10%가 지금 전체 자산의 90%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베이비붐도 지금 소득이 양극화나 이런 게 심각하고든요. 예. 자산의 양극화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산업화 세대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거의 동시에 지금 상습을 하는 국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을 지금 불필요하게 많이 사고 있는 이유는 내 아들, 딸한테, 자식한테 지금 집을 물려주고 싶은 욕구나 욕망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사회 자체가 공정하고 반칙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실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집값을 얘기할 때 우리가 종부세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 공정함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예. 부의 세습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상속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공정에 관한 키워드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최근에 이제 그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런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맥락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이 또 움직이거나 꿈틀거릴 때 나올 수 있는 대책은 크게 두 가지겠죠. 보유세를 인상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자금 출처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세금 내지 않고 상속을 하는 문제. 이거는 철저하게 잡겠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포함된 발언이라고 봅니다. 공정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이제 사회 한 가운데 놓는 새로운 이제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고, 정세균 국회의장 인사청문회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이게 삼권 분립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세균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법부 구성원들한테 송구하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20대 국회의원들은 그대로 20대 국회에 지금 남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장만 지금 바뀐 상황인데요. 그런 20대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회의장 지낸 사람이 총리로 가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상징성에 관한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불만이나 비판적인 목소리는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국회의장은 그럼 국무총리로 못 가는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규정에 관한 문제잖아요. 근데 법률상으로 총리를 겸유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헌법과 국회법에 뭐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인사청문위원들이 이제 주로 반론을 했던 내용은 과거에 뭐 이회창 그 총리 같은 경우에도 대법관을 지냈죠. 그리고 김한식 총리도 대법관을 지냈죠. 그리고 하다못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는데 뭐 그래서 이제 의전서열 얘기가 나왔는데요. 의전서열 1위에서 지금 7위가 됐다 야당 대표는. 그런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제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또 겸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부통령이 대통령이 부재 시에 대통령이 병사를 하거나 아니면 암살당한 경우가 미국엔 굉장히 많았으니까 한 1800년대까지 한 10명 정도가 대통령이 이제 부재 사태가 일어나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역시
상원 의장을 겸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제 지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것도 이제 우리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국무총리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터부시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이 함께 제기가 됐습니다. 네. 국회의원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긴 한 건데 좀 애매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선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국민적 인식이 좀 있지 않을까 또 싶어요. 한편으로는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장을 한 사람 빼고 국회의원을 국무총리를 할 만한 깜들이 쭉 있으면 고민이 없었는데 또 그러지 못했다는 건 스스로 좀 부끄러워할 필요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속내를 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늘 뭐 이렇게 고사를 하고 하는 듯 하다가 국가가 어려울 때 힘을 보태기 위해서 국무총리 맡겠다고 이번에 나선 것은 뭘까? 대선을 머릿속에 두고 있나?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죠. 글쎄요. 뭐 속마음에 뭐가 있는지는 제가 뭐라고 장담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대권력이 있는 분이죠. 네, 뭐 분명. 네, 뭐 이전에 이제 대통령 경선 때 2012년 대선 때도 경선을 하기도 했었으니까 예. 당내에서 그러니까 대권 욕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에 가까운 얘기가 아닐까 싶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권력이 있다고 해서 국무총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결국은 현재 시국이나 상황에 따라서 정세균 전 이제 국회의장을 뭔가 호출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국정 후반기에 예. 대통령이 가장 믿을 만한 국정 2인자를 만드는 국무총리가 좀 필요했었던 측면이 있겠다 싶고요. 네. 또 하나의 측면을 좀 굳이 정치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대권주자 한 명을 더 만드는 효과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뭐 이전에 어떻게 정치가 흘러왔는지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대권주자들이 많이 사실상 사라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결국 당의 역동성을 위해서라도 대권주자들을 계속 키워야 할 민주당의 필요성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마찬가지 그 반열에 올라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세균 후보자가 만약에 국무총리가 된다 하면 나중에 언제까지 국무총리직을 수행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당내에 뭔가 여러 명의 대권주자가 있을 때 당이 굉장히 이렇게 활기를 띠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면까지 빅피처를 그렸다고 하면은 저는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거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보수 진영의 대권주자가 누구야?라고 물어봤을 때 대권주자가 마땅치 않은 거잖아요. 가장 가까운 대권주자는 황교안 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예. 황교안 대표 한 명에 너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지금 야권 통합 문제나 야권이 스스로 뭔가 움직이지 못하는 역동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는 현상하고 대비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쩌면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삼권 분립 얘기를 자꾸 하면서 저렇게 발목을 잡는 것도 민주당 여권 내에서의 이 시너지 효과가 저렇게 발휘되는 것 자체가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결국은 법무부 장관에서 중도에 사퇴했을 때 아마 그 비슷한 생각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의 가장 큰 소득은 뭐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야권 입장에서 가장 큰 소득은 유력한 대권주자 한 명을 내렸다. 예. 이제 그런 거하고 연결되는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뭐 통과 전망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지금 뭐 그동안에 국회 뭐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네. 법안들 통과되는 모습 보셨잖아요. 네. 4+1 협의체에서 아마 같이 공조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예. 다만 이제 인사청문 과정에서 큰 변수가 나온다거나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오늘까지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큰 변수. 그게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권 분립의 얘기인데 그거 외에는 더 큰 변수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생각할 때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마음 돌려야지라고 4+1 협의체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그 정도까지 심각한 어떤 결격 사유가 나오지 않는 한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야권 입장에서는 그렇게 국회 인준투표에서 과반수 표결에선 진다 하더라도 최대한 흠집을 내는 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아침과 낮에는 상권 분립 얘기를 실컷 했고 아마 이제 저녁 식사 마치고 8시 40분에 다시 속회가 된다면 아무래도 뭐 각종 자금에 대한 의혹이나 뭐 세금 문제 이런 이제 자잘한 것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거기에서 정말
큰 것이 하나 걸리는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김성환 평론가 고맙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공식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고 윤 총장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검찰 인사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취임 상견례를 앞둔 추미애 장관이 오후 3시쯤 법무부 청사로 들어섭니다. 윤석열 총장 예방돼 있는데 혹시 검찰 인사 관련 얘기로 좀 언급하십니까? 청와대나 여권 수사관의 지휘부도 인사 대상에 포함되나요, 장관님? 1시간쯤 뒤 윤 총장도 정부 과천청사에 도착했습니다. 국장님 오늘 추미애 장관님 만나서 검찰 인사 관련 얘기 언급할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두 사람의 첫 회동은 비공개로 35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다른 산하기관장들과 별도로 진행됐고 김호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배석했습니다. 대체로 밝은 분위기에서 새해 인사와 함께 검찰 개혁을 화제로 덕담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은 추 장관이 검찰 개혁 입법이 잘 정착되도록 협조를 당부했고 윤 총장은 적극 공감하면서 개혁이 완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 고위직 인사 관련 대화를 나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청법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정한 만큼 추 장관이 인사를 단행하기 전에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핵심 보직을 놓고 추 장관과 청와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비검사 출신을 중용하는 등 과감한 인사안을 내민 것으로 알려졌는데 진행 중인 청와대 관련 수사 등에 직접 영향을 줄 경우 오히려 검찰 조직을 장악하는 데 역효과가 생길 것을 우려해 추 장관이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오늘 국회에는 교복을 입은 만 18세 청소년들이 찾아와 정의당에 입당했습니다. 바뀐 선거법으로 올해 총선에는 10대 유권자 100만 명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요. 젊어진 표심이 어느 정당에 유리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조은재 기자입니다. 열렬한 박수 환대를 받으며 교복을 입은 10대가 한 명씩 심상정 대표 품에 안깁니다. 바뀐 선거법으로 투표권이 생긴 만 18세 청소년들이 정의당에 입당한 겁니다. 낡은 정치를 뒤흔들어 놓겠다는 꿈을 품고 우리는 오늘 정의당에 입당합니다. 18세 선거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정의당은 5대 약속도 내놨는데 선거권을 만 16세로 더 낮추고 학생인권법 제정과 등록금 무이자 대출, 월 20만 원 주거수당 지급, 청년 사회상속제 도입 등을 담았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부패한 기득권 정치가 10대를 배제하지 못할 거라면서 감격한 듯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벅차오르 올라서 제가 막 눈물이 나네요. 시대의 교체를 알리는 신호탄이자 특히 이번 총선의 승패를 가를 캐스팅 보트가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만 18세 유권자 50만 명이 추가 유입되면서 바야흐로 10대 유권자 100만 명 시대가 열렸습니다. 몇백 표 차이로도 당락이 바뀌는 수도권 초박빙 지역에서는 10대 표심이 최대 변수일 수 있는 겁니다.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 진보 진영에 유리한 걸로 해석되지만 전문가들은 10대는 이념 정체성이 없는 개인주의적 신인류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19세 유권자는 대통령 직무평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을 앞질렀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두드러졌는데 10대, 20대 남성은 민주당을 28%만 지지했는데 또래 여성들의 46%와는 격차가 큽니다. 대북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에 있어서 60대 이상과 20대 남성하고 비슷하게 커플링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유리하다.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 늘어난 10대 표심의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그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게 훨씬 생산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해외에서 대마를 흡입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의 장남 선호 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 후회스럽고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 씨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늘 재판은 마무리됐습니다. 이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1심의 형량이 낮다며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구형했고요.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항소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도 함께 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해고돼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노동자 46명이 10년 7개월 만에 다시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이 경영난을 이유로 무기한 유급휴직을 통보하면서 완전 복귀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쌍용자동차 공장이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아침, 해고 노동자 46명이 정문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2009년 파업 당시 해고돼 일터에서 쫓겨난 지 어느덧 10년 7개월. 함께 해고됐던 동료들은 대부분 복귀하고 마지막까지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떳떳하게 이 정문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안에서 싸워서 저희의 일자리를 찾겠습니다. 힘겹게 첫 발을 내디뎠지만 남은 길은 여전히 험난하기만 합니다. 애초 노동자들은 재작년 9월 노사합의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갑자기 무기한 유급휴직을 통보하면서 복직의 꿈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노동자들은 계속 출근을 하면서 사측의 즉각적인 업무 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부서 배치, 또 남아있는 손해배상 100억, 정말 우리 해결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차분하게 이 46명의 동료들, 지역 주민들도 완전한 복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남은 길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시민들은 우리 쌍차, 우리 해고 노동자분들 이제 복직하시죠. 우리 쌍차 노동자분들과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사측 역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남은 해고자들이 최대한 빨리 원상 복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정확한 업무 배치 시점을 예상할 수는 없다고 밝혀 당분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브리핑 있는 저녁입니다. 이은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정부가요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된 교통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 지난해 9월 발생한 그 9살 김민식 군의 교통사고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김 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달리던 차량의 목숨을 잃었고 어린이 교통안전 내용을 담은 일명 민신이법이 그 국회를 힘겹게 통과를 했었죠. 오늘 그 후속 조치가 발표된 겁니다. 예. 아이들 이름이 법이 된 그 네. 사연들마다 참 가슴 아픕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제대로 된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조치 내용들 어떤 것들입니까? 네, 먼저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가요. 예. 기존의 시속 40km에서 시속 30km 이하로 낮춰집니다. 작년 기준 전국의 스쿨존 한 14,000여 곳 제한 속도가 시속 40km 정도였는데 예. 이를 모두 30km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또 반경 300m까지는요. 완충지대로 설정을 해서 스쿨존 진입 전부터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사실 속도를 줄이면 웬만한 사고는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속도를 줄이는 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일단 실제 최근 10년간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좀 분석을 해보면요.
어린이가 길을 건너다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56.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후에 차도, 보도, 길 가장자리에서도 역시 발생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차량이 과속으로 이제 달리면 길을 건너는 아이들에 대한 대응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이고요. 정부는 이처럼 이제 스쿨존 내 자동차 통행 속도를 낮추고 완충지대까지 추가로 설정을 해서 아이들이 길을 건널 때 차량과 충돌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다만요, 대로나 국도 인근이라 급격한 감속이 어려운 곳에서는 등하교 시간대에서만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동안 교통안전 때문에 5030 정책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네. 최고 시속을 50km, 30km로 제한한 곳에서는 거의 한 15% 정도 교통사고 건수가 줄었다고 하니까 이 스쿨존에서는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엄하게 물론 규제를 합니다만은 근데 20km까지 규제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요, 충분한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인데요. 예를 들면은 인도가 좁거나 아예 없는 경우, 또 길이 좁아서 충분한 보행로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중에는 한 30% 정도가 이에 해당되는 그 수치가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학교 담장을 옮겨서라도 보행로를 확보하라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그마저도 어려운 곳은 차량 제한 속도를 20km까지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또 아예 등하교 시간대에는 스쿨존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 그리고 통학버스 승합차 구역을 따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이 됩니다. 최근 10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벌어진 교통사고를 보면요. 시간대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많았는데요. 이후에 4시, 6시나 점심시간대, 아니면 오전 8시, 10시 모두 보면요. 저학년과 고학년 방과 후 수업을 듣는 학생 등 대부분 이 초등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시간대에 집중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그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된 제도 개선은 교통사고율 감소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차와 아이들이 섞이지 않게 하면 되는데 지금 학교의 위치나 길의 면적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도저히 새로운 방안이 나오지 않으니까 저렇게 속도를 해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 교통 단속 장비 같은 것들도 강화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요, 전국 스쿨존의 가운데 딱 5%만요. 말씀하신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설치가 됐는데요. 이것을 앞으로는 100% 설치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실제 이제 말씀드린 그 10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중 운전자 과실 종류를 좀 살펴보면요. 보호 의무 위반이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법규 위반, 신호 위반, 과속 등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단속 장비를 통해서 운전자에 대한 교통 단속을 강화해서 사고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또 스쿨존의 범위도 넓어지는데요. 학교뿐 아니라 어린이 공원이나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시설까지 확대가 됩니다. 또 스쿨존 범칙금 역시 과태료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일반 도로의 2배 수준인 8만 원으로 스쿨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됐다면요. 앞으로는 일반 도로의 3배 수준인 최대 12만 원까지 인상이 됩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스쿨존 안에서 운전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서 아이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건데요. 조속한 정착으로 올해는 스쿨존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아무튼 지금 설명한 조치들은 일단 운전자들이 지켜준다는 걸 전제로 하면은 확실한 겁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 안 지킨다면 피해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다들 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 이란의 갈등이 핵협정 문제로도 옮겨붙는 양상이죠. 핵협정이라면 북한과도 연관되는 문제라서 걱정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갖고 있는 나라를 비핵화시킨 사례로 이제 리비아, 우크라이나, 이란 이런 나라들을 드는데요. 리비아, 우크라이나는 갖고 있는 핵을 한꺼번에 다 거두고 대신 보상을 해주는 형태였고, 이란은 국제사회가 단체로 보증을 서면서 단계적으로 제재를 풀고 단계적으로 핵 개발을 내려놓고 이런 약속을 지켜가려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빚고 또 두 나라 모두 핵 합의에서 탈퇴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는 어떤 모델을 따라야 하는 건가,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하영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북핵 해법을 논할 때 비핵화 사례로 꼽는 것이 이란이나 리비아, 우크라이나식 해법입니다. 굴복과 경제 보상 속에 진행됐던 리비아나 우크라이나 해법과는 달리
이란식은 제재와 국제사회의 보장 속에서 단계적인 핵 포기와 제재 해제가 이뤄지는 것이어서 북핵 해법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권 때 이뤄진 이란 핵 합의를 역사상 최악의 합의라고 비판하고 2018년 5월 일방적으로 탈퇴합니다. It is clear to me that we cannot prevent an Iranian nuclear bomb under the decaying and rotten structure of the current agreement. 미국은 다시 제재를 강화하면서 핵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포함, 2025년 완전 제재 해제라는 시한 삭제, 지목한 핵시설뿐 아니라 이란 전역 사찰 등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에 대입해보면 영변 핵시설뿐만 아니라 비공개 핵시설을 폐기하라는 하노이 회담에서의 요구, 그리고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동창리 엔진 시험장 폐기보다 나아간 근본적인 비핵화 요구 등이 겹쳐 보입니다. 카다피 제거로 끝난 리비아식 비핵화 사례를 북한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이란 간 갈등으로 결국 깨져버린 이란의 사례까지 추가되면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이 하노이에서 제안했던 제재와 핵을 교환하는 방식의 협상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이와 관련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핵 군축 협상에 사용하는 많은 방법들을, 그러니까 가령 평화 체제를 만드는 일이라든가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라고 하는 걸 북한 비핵화를 촉진시켜야 하는 하나의 협상 카드로 쓴다든가. 하지만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가 중동으로 향할 경우 북미 협상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하며 정면 돌파를 고수할 경우 마주 앉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미국 이란 간 갈등이 악화하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에게도 불똥이 튀지는 않을지 정부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 방문길에 올랐는데요.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미국 이란 간 위기 고조 속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북핵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보이지만 정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혹시 호르무즈 해협 논의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여러 가지 다른 현안들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방미 직전 열린 청와대 NSC 상임위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정도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미국 이란 간 갈등이 충돌로 번질 경우 자칫 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호르무즈를 명시하며 단계적 파병안을 검토했던 지난달 12일과는 달리 청와대 NSC 상임위는 이번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파병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동맹국의 역할과 국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부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적인 원유 수급과 미국과의 북핵 문제 공조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한국-이란 관계도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선박과 국민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 실장은 이번 방미 기간 파병보다 낮은 수준의 기여 방안을 놓고 미국 측의 의사를 타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이란 간 충돌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면서 정부의 해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전문가와 이란 문제를 다루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원유 수송량의 70%가 지나가는 길목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원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당장은 아니지만 자칫 갈등이 깊어질 경우 또 길어질 경우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어서 정부는 비상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갈등이 길어져 자칫 세계 경제를 더 위축시키면 수출 주도형인 우리 경제는 타격이 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중동 문제의 영향을 24시간 점검하며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우리 경제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국내에 도입 중인 이란산 원유가 없고 중동 지역의 석유 가스 시설이나 유조선 등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일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국제적으로 석유의 초과 생산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도 국제유가에 미칠 파급 효과를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갈등이 초기에 진화되지 않고 길어질 경우입니다. 국제유가가 1배럴에 $80를 넘으면 수출 회복에 기대를 걸던 우리 경제가 위축돼 성장률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국지전을 포함한 어떤 전쟁의 형태로 확대가 되면은 세계 경제 성장이나 교육이 상당히 좀 침체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우리 수출에 특히 영향을 미치면서 따라서 정부도 유사시 약 2억 배럴의 비축유 방출 등을 검토하고 컨틴전시 플랜, 비상계획에 따라 대응할 방침입니다. 상황별 금융 외환시장 안정수단을 재점검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기존의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외환 보유액과 대외 건전성이 양호한 만큼 금융시장에서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가 투표 조작 논란으로 시끄러웠죠. 네, 특히 프로듀스 X101으로 탄생한 그룹 X1이 데뷔 4개월 만에 해체합니다. X1 멤버들과 팬들의 피해도 상당할 텐데 관련된 내용을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X1 논란이 있는데 데뷔를 일단 강행을 했던 거고요. 인기도 상당히 높았습니다만은 논란 속에서 활동은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활동을 정상적으로 못했고 일단 데뷔하자마자 큰 인기는 모았거든요. 예. 데뷔할 때 초동 앨범, 그러니까 첫 주 판매량이 50만 장이 넘었어요. 와. 52만 장. 사상 최초로 50만 장 돌파라고 하는데 데뷔 앨범으로서는 그렇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음악방송 9군데에서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쇼 프로그램에 출연을 못했죠. 그리고 향후에 예정됐던 콘서트나 해외 활동 다 못하게 되고 파행 속에 결국 해체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활동은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큰 인기 속에 데뷔를 했던 X1은 기획사 9곳의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CJ 측과 기획사들이 논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회의를 하고 또 전원 합의에 의해서 활동을 계속할지 중단할지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몇몇 기획사 측에서 활동 못하겠다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고 하는 거고 아마 추정컨대는 이게 조작 논란으로 굉장히 지금 핸디캡을 안게 된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획사들 각자 내부 사정에 따라서 어떤 회사 입장에서는 저 멤버가 당장 우리 회사로 돌아와도 딱히 우리 회사에서 할 일이 없다. 예를 들어서 향후 1년 안에 우리 회사에서 새롭게 데뷔시킬 팀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논란을 뒤집어 감수하고라도 엑선 활동을 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회사에서는 우리는 지금 한 6개월쯤 후에 데뷔시킬 팀이 있는데 이왕 이렇게 논란된 거 그냥 저 친구를 그냥 데려다가 우리 팀으로 같이 합류를 시키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부 기획사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내부 사정에 의해서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CJ 측에서 그렇게 기획사들의 의견이 엇갈리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이면 이게 계약에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력을 발휘해서 아니다 이건 원래 계약한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지금 CJ가 그렇게 계약 내세우고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깨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CJ E&M에서는 어떻게든 소속된 9개 기획사가 다 합의를 한다면 그쪽으로 갈 수는 있었겠는데 의견이 이렇게 갈라진다면 뾰족한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일단 책임은 그래도 CJ E&M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허민의 E&M 대표가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사과하는 내용을 잠깐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저희에게 있으며 아이즈원과 엑소원 멤버들의 활동 재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지원하겠습니다. 멤버들이 겪고 있을 심적 고통과 부담감 그리고 이들의 활동 재개를 지지하는 많은 팬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이즈원과 엑소원은 빠른 시일 내에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지원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 저렇게 하고 나서는 일주일 만에 결국 해체되는 걸로 결론이 났단 말이죠. 근데 이제 멤버들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멤버들은 이제 해체됐으니까 각자 소속사로 돌아가는 것인데 네. 원래 엑소원 활동 기간이 2년 6개월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념하는 기간이 그 이후에는 다시 또 활동 병행하고 뭐 이런 거 있지만 그러니까 최소한 2년 6개월 이후에 돌아온다는 전제 하에 각 소속사에서 스케줄 계획을 세웠을 텐데 갑자기 지금 돌아왔으니까 그럼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제 일부 소속사는 내부 사정에 따라서 뭐 이 금방 데뷔하는 다른 팀에 합류시킨다거나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런 계획이 없는 팀 같은 경우에는 이 이 연예인이 다시 돌아올 경우에 마땅히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그럼 기껏 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데뷔까지 한 연예인이 다시 연습생으로 돌아가서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냥 고통스러운 세월을 언제 데뷔할지도 모르는 그렇다고 뭐 솔로로 나서기도 참 난감한 그것도 뭐 거고요. 쉬운 일은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엄청난 심적인 고통을 겪게 될 것 같은데 도대체 그런 기간과 고통에 대한 보상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네, CJ 측과 어제 9개 소속사가 이제 협의를 했는데요. 뭐 어떤 소속사가 활동을 계속 뭐 지원하겠다고 하고 어떤 소속사가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만큼 팬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활동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활동을 중단하고 개별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팬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프로듀스 시리즈 자체를 응원했던 팬들의 심적 고통도 클 것 같거든요. 이게 팬들의 입장은 어떻게 갈리고 있습니까? 팬들은 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아니다. 그럼 이 데뷔한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거는 CJ 측이라든가 거기에 공모한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연습생들이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여한 죄밖에 없는데 왜 그들이 피해를 당해야 되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그리고 엑스원이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 데뷔했는데 제대로 된 활동조차 못 해본 것이 너무 불쌍하다. 인간적으로 안타깝다. 그런 의견도 있는데 일단 이 CJ 측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차분하게 해결하려는 방안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급하게 마치 엑소원 활동을 그대로 이어갈 것처럼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너무 무리한 발표 아니었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엔 나중에 해체하는 쪽으로 돌아간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일 처리 자체가 미숙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CJ가 애초에 오디션 자체를 조작했다는 것으로 이미 신뢰성을 잃었는데 사후 처리 문제, 사후 처리 문제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결국 해체되고 팬들한테 희망 고문 시키는 셈이 돼버린 거잖아요. 사후 처리 문제로 또 신뢰성을 잃게 되고 결국 이중으로 방송사의 신뢰성이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대로 밀고 가서 뭔가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팬클럽도 공식 팬클럽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가입비도 뭐 몇만 원씩 받고. 가입비를 낸 공식 팬클럽 회원들한테는 뭐 일기 키트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뭐 공연에 뭐 우선권을 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을 쭉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팬들한테 팬클럽 가입 받으면서 34,000원을 회비로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뭐 택배비 포함이라고 하니까 뭐 택배비 빼고 한 3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적지 않은 금액이 되는 것이고 일단 당연히 저는 환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뭐 3만 원, 34,000원 환불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팬들은 아마 오디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당시부터 그 자신들이 응원하는 연습생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고 그동안에도 요즘에 아이돌 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를 지원하는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금전적인 노력이나 시간적인 노력이나 굉장한 것들이 투입이 됐을 텐데 그거 이제 와서 갑자기 해체한다고 하면 그 팬들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뭘 어떻게 보상을 해준다는 건지 막막한 문제입니다. 어떤 팬은 늦게 도착해서 이제 막 받았는데 팀이 해체돼 버린 그런 팬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허민우 대표가 앞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이즈원과 엑스원의 활동을 모두 지원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엑스원은 해체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아이즈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이즈원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즈원하고 엑스원 둘 다 계속 간다는 입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엑스원이 해체한다는 것이고 근데 아이즈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아이즈원은 결국 계속 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엑스원과 아이즈원의 조건이 조금 다른 것이 엑스원은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좀 결정을 내리기가 쉬운데 반해서 아이즈원은 이미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한국을 대표하는 한류 스타 중에 하나가 된 상황이거든요. 예. 특히 요즘에 우리나라 신인 가수가 일본 시장에서 자리 잡는 게 어려운 상황인데 일본 최고 스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뭐라고 결정을 내리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좀 난감하긴 한데 아이즈원 각자의 소속사들이 조만간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일단 모종의 결정이 내려질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그 활동을 지속한다고 했을 때 예. 그러면 그 활동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이제 CJ가 가져가는 몫이 있을 텐데 그 몫을 CJ가 포기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퍼센테이지는 있을 테니까 그 수익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이게 그럼 이번 사태로 발생한 피해자들한테 그것을 보상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한류가 이렇게 엉뚱한 사건으로 인해서 좋은 글씨를 갖다가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후유증도 빨리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상상을 뛰어넘어버리는 거죠. 현실적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글링으로 행복을 전하는 거리공연가 함서율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연습하고 계셨나 봐요. 뭐 하고 계셨어요? 보시다시피 공으로 저글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저글링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공연을 보여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시는 중에도 계속 이렇게 공을 던지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손이 빠르세요? 저글링을 배우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순간적으로 뭐가 떨어질 때 순간적으로 움직여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도 배워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밑에 공이 있는데 공을 잡아보시겠어요? 네. 오른손에 있는 공이 왼쪽 점에 네.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왼손에 있는 공을 오른쪽 점에 던지시는 거예요. 공을 2개를 잡고 있는 손을 먼저 던져서 하나, 둘 잡고 이렇게까지입니다. 네, 비슷했습니다. 하나, 둘 잡고. 신동인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높이가 조금 낮습니다. 눈높이까지. 너무 완벽을 추구하시네요. 한 서클은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번째 공이 똑같이 왼손에 있는 게 오른쪽 점에 도달했을 때 이걸 던지시면 돼요. 네. 지금 잘 마음이 급한데 성격이 급해요. 급하신 성격 이거 마음이 너무 급해. 마음이 너무 성격이 제가 급해서 그런 거죠. 안 좋은 게 아니고. 잡으시면 이야! 저글링 한 서클을 성공하셨습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I want to break free. I want to break free. I want to break free from your life. 네, 새해가 되면서 이제 11년이 되셨는데요. 서율 씨가 하는 공연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커스 공연이랑 좀 같은가요?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인 컨텐츠에 드라마를 겹면서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저글링 서커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작품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뭐 장대하게 펼쳐지는 드라마가 아니라 그냥 우리 삶 속에서 되게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공연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공연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공연 얘기도 듣고 싶어요. 사실 라스베이거스 하면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화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거기에서 공연을 하신 거였잖아요. 어떠셨어요? 꿈 같은 순간이었고 사실 정말 일본에서 정말 유명한 마술사세요. 그 슛 오아가라는 분이 일본의 이은결 마술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라스베가스에 저를 초청을 해주시기 위해 항공권과 그런 것도 다 이제 지원을 해주셨고 공연하기 전에 리허설 때문에 첫 무대를 딱 보는데 와
무대가 정말 크더라고요. 무대도 정말 크고 라스베가스 무대 대기실에 내 이름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이런 무대에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날이 나한테도 오나? 이게 진짜 내 대기실인가? 소파가 쫙 여기서부터 쫙. 공연도 물론 너무 재밌게 했고 관객들도 너무 좋아해서 너무 좋았고 그런 교류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시야가 많이 튀었죠.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서커스 저글링 처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고3 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번에 좀 새로운 이색 아르바이트를 해보면 좋겠다 해서 이색 아르바이트를 찾다 한 이벤트 회사에 모집 공고가 올라온 걸 보고 그곳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글링들을 조금씩 배울 수 있었고 이걸로 공연을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무렵 한 영상으로 공연을 보게 되는데 2명의 배우가 말없이 막 사람들을 포복절도 시키는데 나도 저 사람들처럼 공연을 할 수 있으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가졌죠. 부모님의 반대는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고3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의사, 변호사, 공무원이 되기를 항상 꿈꾸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자식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라고 이제 믿으셨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책을 보면 졸리더라고요. 네. 제가 공연할 때 땀도 엄청 많이 흘리고 고생을 많이 하는 모습으로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내 아들이 저렇게 웃음을 팔면서 고생하는 게 참 안타깝다라는 부분에서 좀 반대를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언제 사실 다칠지 모르기도 하고 다치면은 사실 수입도 한 푼도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하죠. 그만큼 몸 관리도 중요하고 자기 컨디션 관리가 참 중요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글링을 해봤지만 저는 이 저글링으로 다른 사람들을 웃길 수 없겠더라고요. 아닙니다. 충분히 웃겼습니다. 웃길 수는 있지만 그러면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겠더라고요. 네, 저는 제 할 일을 열심히 할 테니까 서율 씨는 공연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건강하고 밝은 에너지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네요. 네, 그렇죠. 함세율 씨. 근데 안기령 앵커 당구도 해봤죠. 그다음에 삼보 복싱도 해봤죠. 그다음 저글링도 해봤죠. 기네스북에 올라가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많은 걸 해본 사람 이렇게. 제가 저글링을 연습해서 좀 잘하면 오늘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좀 아쉽게도 방송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그건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촬영 때 제가 서율 씨 기술을 좀 봤잖아요. 굉장히 재미있었고 또 제가 직접 해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면서 서율 씨도 그렇고 저희 제작진도 웃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서커스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글링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찾아간다고 저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별거 다 하는데요. 다른 아크로바틱도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기술을 갖고 있네요. 네,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갈고 닦으신다고 하더라고요. 11년 동안 저글링뿐만 아니라 마임, 아크로바틱, 마술 등 다양한 기술을 익혔고요. 또 기회가 있으면 어디든 찾아가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중고교 학생들에게 거리 예술가란 무엇인지 직업 교육까지 하면서요.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흔히 거리에 나와서 예술가가 뭔가를 하면은 먹고 살기 어려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거리에서 음악을 하거나 저렇게 기회를 선보이거나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리라고 하면 그 거리는 정말 뭐랄까요? 또 빈티가 나는 거죠, 진짜. 그죠? 그렇겠네요. 뭔가 좀 초라한 그런 거리가 될 겁니다. 아무리 번듯하게 꾸며놔 봤자. 많은 사람들한테 함세율 씨 거리에서 행복함을 전해주는 즐거움을 전해주는 전도사로서 긍지를 잃지 않고 자기의 꿈 이뤄가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어떤 분들이 의견 주셨는지 살펴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서 2813님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 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북관계 개선인 듯합니다. 라고 강조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관련해서 2369님이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트럼프의 욕심 때문에 국제사회가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네요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스쿨존 안전대책 브리핑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9330님
대책보다 중요한 건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입니다. 그렇죠. 인식 개선과 실천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희생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 조작 논란과 X1의 해체와 관련해서 9330님이요. 소수의 욕심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돌아왔네요. 한류에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입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겨울답지 않은 날씨에 비도 꽤 내렸습니다. 그렇죠? 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특히 제주도는요, 1월 기온으로는 기상 관측 이래, 그러니까 97년 만에 가장 따뜻했다고 합니다. 97년 만에. 네. 예. 뭐 푸근한 날씨가 반가운 분들도 계시겠고, 또 겨울 한철을 기다린 분들, 또 그래서 걱정인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겨울 축제 준비한 분들은 뭐 지금 전전긍긍 하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듣기도 했죠. 뭐 적당히 춥다 말다 할 수는 없는 걸까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적당한 추위를 기다리면서 예.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소녀시대의 유닛이죠. 테티서의 겨울을 닮은 너 들려드리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와 같아 지친 하루 끝 내게 다가온 너 너무 따뜻해 첫눈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들뜬 내 마음 위로 눈이 와 어느새 이 눈이 내려와 얼어붙은